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입이 누리가루일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세대에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항상 권위적이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해져 왔죠. 특히 저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피난민으로 시작을 셀 때부터 아무런 것도 없이 사는 윗세대 어르신들의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고 남자 후손이 반드시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사상에 강력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것은 며느리를 부리는 것만큼이나 아름답다고 여긴 시대였습니다. 내 시대에서는 그 줄에 겁이 없는 말로 자들 열달 부러워보다까지 내뱉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저는 현재의 세상을 보며 정말로 발전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특히 시어머니 집에서 손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었고 시어머니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에 중풍으로 마비가 된 적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부유했지만 장애를 가진 남자와 결혼할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 평생 병수발을 들며 살아야 했을 것이며 유일한 아들이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난한 집 여자들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엔 중매업자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후회를 잊고 뒤를 봐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집에 가면 우리 가족도 나아질 수 있을 텐데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에 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린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게 처절해요. 시집을 가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살림이 나아질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들만 고통받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너는 20살이 되었는데 시집을 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쉬워요. 그 집에 시집 가야 하는 이유가 마땅할까요?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 여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다들 그러고 산다고 하면 응이 그 집에 시집을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이 그나마 살아남을 방법이라니. 너의 동생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서는 손잡고 애원했으며 그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심의 공장에서 12시간 동안 모직을 짜거나 단추를 만드는 것뿐이었다. 난 일학을 배울 수도 가정 형편을 받쳐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소아마비에 걸린 남자와 결혼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다. 그 당시에 내 처지와 비슷한 이들이 많았고 난 이들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처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동생이 둘이 있었기에 특히 막내 동생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희생이 필요했다. 그래서 난 결국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도 남편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큰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두 아이를 낳고 살게 되었다. 난순하고 부모님을 마시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도군 내 주장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도 못 피하고 결혼해야 할 남자에 대한 내 의견을 내지 못한 채로 끝까지 헌신했다. 난 정말 바보였나 같아요. 그러나 제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저와 같이 가난한 삶을 산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힘들어서 집안의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댁에서도 잘 대해주셨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아들과 결혼할 여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가장이 잘하고 살림이나 돌봄도 잘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제게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하시는 태도가 변했어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까지 도와주시고
남편이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셨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아이를 키우고 부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늙고 젊음의 푸릇함을 잃어가자 그때부터는 저에게 윽박을 질러대며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아예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 화를 내던 게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는 것이 아주 순식간이다. 전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길들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망을 가고 싶은 나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금쪽 같은 내 자식들 그리고 나 없이는 하루도 불편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남편이 눈에 밟혀 저는요 도망을 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30이고 남편의 나이가 만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이렇게 떠? 무슨 일을 시키면 하루 종일 걸려서 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준비나 하겠어. 아주 그냥 전부터 끝까지 시원시원한 만이었고 곰같이 굴어서 야원 아이나 정도나 되니까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받아주는 거지. 다른 집안에 시집 갔으면 넌 이미 소방 맞고 쫓겨났어.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실수 남편의 잘못까지도 전부 제 탓이라고 떠넘겼기. 저는 이미 발을 빼기엔 늦은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 말을 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로 인해서 친정의 살림이 나아진 것은 물론이고 남동생까지 공부를 진득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받은 것들이 고맙기도 했어요. 그게 전부 저를 길들이기 위한 타박이 트집이 있는데 너무 어릴 때 시집을 와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몰랐던 저는 그저 그 말이 다 어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믿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명의 소통 주체에게서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한글로 옮겼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소모임이었어요. 아마도 부자인 걸로 보였던 그는 친구들과 만나 돈 자랑을 하고 싶어 했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필요했죠. 어디서나 제게 비교를 시도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그녀는 자주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 맞고 구박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어요. 우리 며느리가 중요한 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봐요. 돈 많은 집 출신이 아닌 이유로 실망스러워할 텐데 내가 손아가 되나 라며 내 시어머니의 선호에 부응하며 제 어린 시절을 비하했죠. 본인의 이중적인 태도는 명백했어요. 억지로 거리낀 밥 먹거나 다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굴욕스러울 줄 알고 이런 자리에 나를 초대하지 마세요. 리게 시도하면서도 먹는 모습을 관찰하며 저를 괴롭히던 것, 정작 내게 중요한 자존심을 신경 쓰진 않았죠. 처음에는 당황하여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일부러임을 깨달았죠. 저는 시어머니의 소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또한 제 생각이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미문이 그물을 만들어 둔 채 있다가 왔습니다. 나는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다음 모임에서도 내가 첫째 아들을 챙겨야 해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어머니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니까 즐겁게 놀다 오세요. 어차피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내 앞에서 사사롭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매달 돈을 주는데 너도 내 말을 듣겠다는 거야? 너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내 말이 웃기게 들리는 거야? 아이들이 집에 있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여태까지 철만 집에 던져놓고 나온 주지가 갑자기 이러는데? 아이들 핑계대면서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갈 때도 본인의 사리를 채우러 다닐 때도 날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듯이 키운다. 사람들이 며느리에게 사주냐고 물으면 뻔뻔하게도 이 아이 며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내가 커서 대머리하고 다니는 것 보면 어떻게 내면을 이렇게 만들었겠냐? 그냥 데리고 다녀야지. 촌티나는 애를 며느리로 맞이할까 봐 끔찍하다. 이렇게 무시당하면 남편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남편에게는 헌신했다. 남편이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그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돌봤다. 바람이 부는 날에 저희 두 사람이 산책을 나갔었어요. 남편은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나도 남편이니까 조심스럽게 대해주었죠. 집에서는 정성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질투하며 시달리게 되면서 우리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불러서 집을 비우라고 했고 돌아오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예견했어요. 남편은 자격지심이 강해져 시어머니의 말에 영향을 받아 저를 향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기 위해 방법을 강구했고 어디서 뭘 하는지 의심하며 나를 통제하려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하든 의심을 받았고 남편은 마치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표현하고 제가 떠날지도 몰라 하는 불안을 겪었던 것이었죠. 함께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싶었지만 상황은 조금씩 어려워졌고 저희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라서 예방주사를 맞아서 지쳐서 그런 거지 나랑 10여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지겨워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울어분일까 하니까 이제는 땀만 많이 식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시어머니에게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처지를 불편하게 생각해 저에게 화를 냈어요. 난 정말 지금 당장 이혼하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처럼 솟아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부잣집 시댁에서 잘 키울 커서 괜찮지 않겠나 싶기도 했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압박에 빠져 친가의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나만 봐도 아버지랑 결혼해서 아이 3명 낳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 없었어. 나는 부잣집에서 시집와서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너는 너의 아이들을 책임져주면서 굶지 않고 풍족하게 잘 살고 있잖아. 이혼하면 너만 힘들어. 당신도 고통받을 테니까. 이혼하면 오래도록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 아이면 이혼을 당할까? 여자들이 선하게 보는 세상이라니까? 친가에서도 말리고 저를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이혼하면 시댁에서 받는 생활비가 끊길 거니까 남편이랑 아들들, 친가에서 기대하는 생활 때문에 사실 저는 도망을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말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어요. 결혼을 한 지 15년 차가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친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15년이나 너희 집에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할 거다 한 거 아닌 니네 막내 동생도 이제 가림 스스로 할 때가 된 것 같은 말이야. 아직까지도 취직 못하고 한량으로 부모가 주는 도움받으면서 산다고 치면 그거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다름없다. 나는 더 이상 내 친정에 돈 안 줄린다. 돈이 아깝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왜 너도 먹여 살리고 손주들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너네 친정에 아지 돈을 퍼줘야 하니 앞으로는 알아서 먹고 사시라고 해. 그럼 이때라도 도망을 칠 수 있지 않았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평생을 이렇게 남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성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진 시어머니의 돈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이 나이에 제가 이혼을 한들 무슨 자립심이게 있겠냐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았으니 그저 수긍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시어머니가 더 나이를 먹길 기다리면서 참 흘린 자 수천 번을 그리며 버텼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도 부업이나 소일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는 했지만 가족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였지요. 시댁에서 받던 지원이 끊기면서 가족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주인공 역시 시어머니의 시고를 맡아 힘들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견뎌내며 살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의 중요성과 힘든 환경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서로 도와가며 힘든 시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친정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보상은 너무 달콤하고 친정에서 돈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쓸 텐데 왜 그렇게 구걸하는지 나를 꾸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비슷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거나 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속이고 취직한 적이 단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약해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남편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어려워서 아들들에게 남편을 부탁하고 나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친정의 도움을 받아도 부족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고 친정 부모님은 바쁘게 사는 일이 있어 시간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돈을 벌러 나갈 수 없었고 시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면 생활비를 받지 못해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형이 달린 존재로 난 이웃은 자신의 금전을 벌기 위해 몸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돈을 벌 것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다. 그의 행동은 아주 지독하고 순수한 돈에 사로잡힌 것이다. 돈을 벌면 얼마나 벌 것이고 일할 생각이 없는 소리를 내 앞에서 지르는 것이야. 내가 주는 생활비가 훨씬 많은데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의 손에 돈을 준 것이고 그는 나의 집에서 자신이 돈을 보살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너는 돈을 벌어야 해. 그리고 집에 붙어 있어야 해. 화를 내고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제 개인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그는 남들도 마찬가지로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 역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차츰차츰 반성하며 점차 달라지고자 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는 변경에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시작된 곳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어려운 여행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얼마 가는 돈이 없을 테니까 아들들에게 생활비를 받아 써야겠지만 제 몸을 갈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요. 다 큰 동생들이 힘들게 살면서도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꿈도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죠. 요즘 내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려다가 화상을 입을 뻔했다던데. 그 정도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우리 아들을 잘 챙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이 우스워 시댁은 하늘같이 여기는 건가? 어머님 커피 하나쯤은 남편 스스로 마셔야 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 남편이 하루 종일 앉아있고 누워만 있으니까 몸도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욕창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약간 움직여보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나도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의 손발이 된 것 말고 나도 스스로를 위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어쩌고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가 오셔서 가르치는 것 같아. 나이 먹고 이제 와서 방귀를 들어 내가 제정신이냐? 3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내 생활이 어쩌고 어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하이고, 그냥 보라니까요. 어머님께서 제게 며느리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여동생 종으로 보신 게 아닌가요?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시고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님께서 너무 심하게 대우하신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하나둘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남편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나요? 사실인 것 같아요. 남편이 하루 종일 앉아있고 누워만 있으니까 몸도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욕창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약간 움직여보라고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나도 이제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남편의 손발이 된 것 말고
나도 스스로를 위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어쩌고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자가 오셔서 가르치는 것 같아. 저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와줬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런 소리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가난이 어떤 것인지 잊고 살아버렸나 봐요. 제가 어머님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제가 시집와서 30년, 이제 신을 더 등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에게 신원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알고 계시죠? 돈을 주신 거 모두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 아니었나요? 저는 돈을 받아갔어요.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간 게 아닌가요? 여러 부분에서도 상황을 들추어 말씀하신다면 저는 혼자 다운 고생하면서 누굴 귀찮게 했나요? 제가 무슨 지름길을 찾아 갑작스럽게 이걸 왜 말을 꺼내나요?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아들을 돌봐준 건 당연히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란 거고 그것이 내가 월급을 받아야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죠? 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일이 치냐이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반의 반도 받지 못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우리 남편 챙기느라 돈을 주실 건데 제가 그동안 희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한테 돈 주신 건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고난을 겪으면서 이루 얻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댁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상황이 저를 또 가두고 있어요. 아, 우리 친정엄마가 병에 걸려 몸조리를 눕게 되었고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계속 없어져서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결국 도망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시어머니에게 손을 뻗게 되었어요. 이때는 남편의 방황이 끝났고 남편도 이제 내 정성과 희생을 알아주려는 때였기에 시어머니에 대신 말했어요. 내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몰라. 아이 어머님도 그 정도를 인정해 주시나요? 또 어머니가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우리 와이프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봐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가족이 아프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푸시 지친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친정엄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절로 지침을 주었다. 돈을 받고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는 자신을 부려먹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지칠 법 없었다. 친정엄마의 입장에 선 자신은 시어머니의 부러움이 실로 싫었고 그 힘이 심했다. 한편 시어머니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이나 부르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미숙하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병간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저항으로 친정엄마를 자주 돌볼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이 있으나 딸로서 친정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는 병약해져 숨을 거두었다. 휴식조차 어려워졌어요. 그런 친정엄마를 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좌절되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자긍심을 접고 헌신해준 나만큼 남편도 나를 위로하며 행동했어요. 제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힘든 시간에 곁에 있어 편안함을 주었고 심지어 거짓말도 대신해주며 친정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었어요. 부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돌보며 자리가 깎이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날마다 끌어안려 갈구했지만 남편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편에 서며 나를 굴릴 뻔했던 남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배려해 주었어요. 이러한 남편 덕분에 이 마지막 결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죠. 물론 우리 아들들도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구하고 막아주려고 노력했기 때예요. 저는 그들을 보며 이겨냈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여든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와서 자신의 여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이나 부르지 못함을 아쉬워하였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미숙하지만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병간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저항으로 친정엄마를 자주 돌볼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이 있으나 딸로서 친정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는 병약해져 숨을 거두었다. 벌써 2번 놓았다.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갔어도 여러 번까지는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팔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 친구들 다 불러들여서 생일 파티를 열고 싶어요.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긴 하지만 팔순 생일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는데 그 시기에 제 친정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졌고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병원에서 언제든 전화가 올까봐 휴대전화 벨소리만 들릴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죠. 하지만 어머님의 생일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전통 한정식집, 수요일에 예약해두면 될까요? 몇 명이나 오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를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요 친구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밖에서 요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뿐인 팔순 연회, 좋은 추나주가 좋아요. 그냥 밖에서 먹자니 여러모로 귀찮고 밥집의 소울이 팔수가 부족해서 맛이 나지 않는다고요. 친구들도 춥게 돼서 밖에서 요리를 하는 게 별로 싫어해요. 그 경우엔 어머님, 저도 이젠 힘들어 부서지면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많은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라요. 계획을 계속해 같은 어머니 거잖아 부디 좋아하시던 한정식집에 예약 수정을 통해 제 친구분들 몇 명이 가실지 인원수만 얘기해 주시면 수준 있는 준비가 될 듯 합니다. 여러모로 까다로워지실 수 있지만 하여간 말기날간 어겠지 않습니까? 참 다들 버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친정 감당하기 힘들게 어찌어찌 넘겼잖아. 오늘도 견디던 지 다르지 않습니까? 괜시려지네요. 이 계획을 계속해 같은 어머니 거잖아 부디 좋아하시던 한정식집에 예약 교체를 통해 제 친구분들 몇 명이 가실지 인원수만 얘기해 주시면 수준 있는 준비가 될 듯 합니다. 여러모로 까다로워지실 수 있지만 하여간 말기날간 어겠지 않습니까? 참 다들 버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친정 감당하기 힘들게 어찌어찌 넘겼잖아. 오늘도 견디던 지 다르지 않습니까? 괜시려지네요. 이 계획을 계속해 같은 어머니 거잖아 부디 좋아하시던 한정식집에 예약 수정을 통해 제 친구분들 몇 명이 가실지 인원수만 얘기해 주시면 수준 있는 준비가 될 듯 합니다. 여러모로 까다로워지실 수 있지만 하여간 말기날간 어겠지 않습니까? 참 다들 버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친정 감당하기 힘들게 어찌어찌 넘겼잖아. 오늘도 견디던 지 다르지 않습니까? 괜시려지네요. 식사를 합시다. 며느리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많은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누구 앞에서 나이를 먹어서 어려운 것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들려요. 어디서 50살밖에 안 먹은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난 정말 이런 성가시운 소리를 듣고 꼬락서니를 하나씩 잡아야겠어. 아직 젊은 아이가 말이야. 벌써부터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못 배웠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지?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어. 어머니의 말에도 이성이 있어? 아, 저기 앞에 정갈한 음식을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아주 편안해 보이고 앉아있네. 정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니?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겠니? 죽기 전에 며느리가 차린 생일상을 한 번도 못 먹어볼 것 같아.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러면서 냅다 들어놓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일상을 차리게 되었어.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음식만 차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팔순 잔치를 하는데 남들과는 다르게 빛나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제게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어. 호텔에서 팔순 잔치를 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준비하라고 말이야. 내 사진까지 큼지막하게 특에 해당답게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돈을 제대로 사용한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들었어.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면 말해줘. 나는 초대장을 보내야 할 친구들에게 일일이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두고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선물도 미리 준비해야 했어.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그렇게 대단한 것을 봤는지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셨고, 나는 친정엄마를 돌봐야 할 시간도 없이 시어머니의 갑질 요구에 따르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어. 남편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 시어머니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달라며 고생스럽게 많이 준비를 시키셨어. 그래서 팔순 잔치 당일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몇 가지는 그냥 배달을 시켰지. 나도 정말로 과장된 상황이었어. 이 자녀가 팔순잔치를 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배달 음식들을 끓여서 준비하고 상을 차리던 중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효자손처럼 다가와 내 등을 가볍게 툭 쳤어. 그러더니 아주 화가 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입술을 앙 다물더라고. 처음에는 걱정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자막어서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손주들에게 이런 것을 시키면 될 것이다. 아, 이 아이는 왜 점점 생각이 사라지는 걸까? 어머니여, 요즘 남자들은 부엌일도 잘한다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아, 요즘에 누가 남자가 부엌에 가면 안 된다고 하나요? 남자들이 요리를 훨씬 잘한다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 요리를 좋아해서 엄마 옆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화를 그만 내세요. 아, 왜 엄마를 때리고 계세요? 엄마도 아껴주어야지. 매일 엄마를 구박하지 말아야죠. 좋은 날 큰 소리를 내지 말아요. 아들들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시무의 입이 크게 벌어져서 나와 저를 쳐다보며 계속 감시를 합니다. 아유, 이미 무시받는 것 같아서 아들들에게 시킨 일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서둘러 했어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걸고 플랜카드를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놓았어요. 아들이 그걸 벽에 걸고 싶다고 해서 망치를 좀 가져와 달라고 했어요. 망치를 꺼내서 전해주려고 했는데 어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발신자 이름의 아버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임신 중에 있다. 이미 병원에서 멈추라고 하니까 마지막 말을 하고 싶다면 얼른 오세요. 공부하며 망치를 찾아서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중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우셨어요. 당장 찾아야 할 사람이 남편뿐이었기에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저가 울고 있자 남편도 대충은 눈치챈 듯이 다가와 여보,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임종 직전이래? 아이 나 어떡해,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 아이 나 정말 어떡해, 지금 출발해야 해 라며 발을 동동 구르자지 남편이 다가와 겉옷을 차려주며 그만 울라 하고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달래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나가자 하며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미친 거야, 어딜 가는데 옷을 입고 앉아 있어. 무슨 죽을 사람이라 춤을 추냐.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저쪽에 계신 할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니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해야 하나요? 외가는 왜 챙기냐? 내 친구들이 오기도 할 텐데. 손주들 없는 팔순 잔치는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보면 도건 노인인 줄 알아 하시더라고요. 원래 따라할 생각 없이 급했어서 근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장사 상한 아내가 무서운 추억을 불러일으켰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남편은 날아가고 내 생일날만 쓸쓸히 살아가게 되겠구나 싶었어. 남은 설거지를 누가 하겠어? 난 가장 소중한 게 얼마나 내가 기억 안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 남들에게 상관없는 엄마의 죽음에 가슴이 아팠어. 뒤죽박죽 손 없고 발 없는 이 집안에서 왜 이것 하나 정리 못하냐며 소리쳤어. 엄마가 나를 팔고 부모님한테 가래? 미안하게도 친정은 항상 더 어렵더라. 엄마는 끝내 문을 닫으려 했어.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는 내가 화가 났다. 정말 경솔한 행동을 벌였어.
소리 지르고 손에 들은 것을 휘두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넘어지고 난 쇼크를 받았어.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불러온 그 순간 알게 되었어.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걸 말 못한 내가 아닌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청춘이었단 걸 의상을 마치로 그냥 내리쳐 버렸어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서 부서지는 소리까지 온 집안이 울리더군요. 사람을 돈 주고 산다는 게 당당하게 할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헌신을 다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었다가 돈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나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잘 도망가 버리겠지요. 아이들과 우리 집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언제인 거죠? 어떻게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느냐? 돈에 뇌가 집착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쳐서 떠나고 싶어져요. 망치로 집기를 부수었을 때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놀라긴 했지만 가장 놀란 것은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스스로도 견딜 수 없게 느껴졌어요. 옷을 챙기고 친정엄마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제가 같이 난리를 쳤어요. 서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소를 한 뒤 고생하고 떠나자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앞을 막고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갔지만 그날 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찌든지 살아갈 거야. 우리 아들들도 있고 이제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걱정은 없어졌으니까. 정말 초월적인 상황에 이르렀어. 한 달이 지난 후 남편은 허탈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고 끝났다고 말했다. 모든 게 해결됐다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서류 하나를 건네주더라. 보니 우리가 살던 집이 남편 명의가 된 건데 이는 시어머니가 주신 집이었고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거다. 뭐야, 어머님이 이렇게 쉽게 집을 돌려주신 건가? 갑자기 이혼을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서류를 확인해보라고 하더니 그 서류에는 요양원 계약서가 있었어. 못난 면상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그가 어머니가 기혼 안 하면 유산 안 준다고 했다고 말했어.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렇게 말이야. 몇 번이나 내게도 이를 던질 정도로 약삭 빠르게 한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의아해졌어. 우리 어머니를 믿고 이혼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아, 재산이야 이혼 후에도 주지 않으면 그만에 멈출 것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는 없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왔으니 유산을 넘겨주라고 요청했어. 우리 아들들을 잘 키우고 싶다고 언급했지? 그러니 지금 집에 돌아온 이유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요양원 계약서가 뭐냐며 거부하고 싶다는 것을 밝히려고 온 것이겠지? 아이들에게 상속을 준 다음 이혼한 아들과 함께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겠지? 재산을 다 넘겨줄 테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와 달라고 했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도장을 받아왔다고 거짓말 쳐서 어머니의 재산을 받았어. 남편의 말을 듣고 끝까지 들었다. 어머니가 다 싸들고 이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손주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했고 며느리를 홀로 버려두라고 했다. 재산 증여 처리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외진 요양원에 버려두었어. 그곳은 시설이나 지역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 어머니를 외진 요양원에 버려두었다고 해서 매우 화가 났고 그 계약서를 보면서 어머니의 태도가 진절머리가 났고 너무 싫어했다. 평생을 내게 헌신해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도 도와주지 않을까 봐 계속 연락했다. 오고 있지만 안 받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정신을 차려도 제대로 차려야 해. 아이 나무인 독불장군, 그거 다 옛날 말이야. 요양원에 같은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럴 리가 없다고 제발 연락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듯 했어요. 요양 원칙에서는 아무래도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 자꾸 며느리가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욕을 하고 둥을 피운다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시큰둥하게 알아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더군. 소아마비로 인해서 몸도 가누기 힘들고 말도 좀 어느한 사람이지만 마누라 없이 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었고 이 사연을 쓴 계기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가족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거든요. 이상한 장년을 치르지만 손님들도 별로 오지 않았어요. 납골당에 모시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까 지난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재산을 남편이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홀로 남은 우리 아버지, 제 동생들, 우리 아들들을 잘 챙겨주니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내가 하는 일 잘 따라주고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제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본인 업보 제대로 받은 거라 생각하며 저도 죄책감 없이 살고 싶네요. 본인이 그동안 저지른 갑질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른 것이라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저도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